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자마자 건강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산 소식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합계 출산율도 0.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까지 이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또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9명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저출생이 심각한 나라고요.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느껴지는 경험이 쌓여간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1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일본에선 새해 떡국을 먹다가 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팩트체크 해보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가 만든 새로운 이동 질서, AI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수산물로 이 해조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해조류는요. 파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마치 실처럼 훨씬 가늘고 또 부드럽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굴과 함께 끓이면 겨울바다의 향을 그대로 담은 보양식이 되는데요. 이 해조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에서 떡국을 먹다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그 새해를 맞아서 떡국을 먹다 어르신들이 사망을 한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까? 요즘에 SNS를 통해서 많이 떠돌고 있는 이미지 컷이 있는데요. 한자로 곰웅, 뱀사, 벌봉, 떡병 이렇게 한자로 써 있고 해당하는 그림과 함께 연간 사망자 수를 설명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곰은 7명, 뱀은 10명, 벌은 20명, 떡은 60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설명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각각의 이 생물 또는 음식으로 인한 사망 사고라고 써 있는데 곰과 뱀, 벌은 그렇다고 쳐도 떡 때문에 600명이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떡을 먹다가 연간 600명이나 숨지다뇨.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본에서는 떡을 먹다가 숨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도 이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고가 빈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서로는 새해 떡국을 먹는 게 무슨 목숨이 위험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의 떡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 떡국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국물에 넣지만 이 일본은 두툼한 찰떡을 국물에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찰떡이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이 떡을 베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일본 노인들이 쓰러지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역할인 일본 후생노동청에 따르면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망이 연간 4천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사고자 중에 65세 이상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 중에 43%가 1월에 발생을 하고 새해 첫날 3일 연휴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엔 음식이 기도를 막아 숨진 사망자가 4,383명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3,992명이나 됐습니다. 네, 떡을 먹다 보면 사실 이렇게 목이 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두툼한 찰떡을 먹게 되면 이게 노인들이 넘길 때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음식물에 의한 이 기도 폐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구급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건 내지 300건 정도 음식으로 인한 기도 막힘 출동 건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모두 415명이 음식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출동 건수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언제든 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뭐가 있을까요? 음식에 의해 기도가 막혔을 경우에 의식이 있는 상태고 환자 본인이 기침을 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잠시 그대로 지켜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면서 기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즉시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때 등을요? 손바닥이 손목과 맞닿은 부분으로 좌우 견갑골 중간 근처, 그러니까 날개 쪽지 가운데 부분을 강하게 두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등 두드리기를 연속 5번 시행한 뒤에도 효과가 없다면 하임리히법이라고 부르는 복부 밀어내기를 5차례 시행을 합니다. 이 방법은 이 질식한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아서 배를 강하게 누르는 건데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이 주먹 쥔 손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 끝 사이 가운데에 올려놓고 다른 손을 이 주먹을 끌어안아서 환자의 복부 안쪽을 누르면서 위쪽으로 빠르게 밀쳐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물질이 튀어나와서 호흡이 돌아왔다면 이 하임리법 시행 도중에 장기가 손상됐을 우려가 있으니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돌보는 분이 2명 이상이라면 1명은 하임리법을 시행하고 다른 1명은 119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 하임리법 시행 도중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바로 심폐소생술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임리히법을 네.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어르신들이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님. 네, 노인 중에는 이 씹는 힘이 약하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연하곤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떡처럼 질기고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사전에 작게 잘라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물이나 국물 등으로 목을 적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 또는 국물과 함께 억지로 넘기려고 하는 건 위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넘어갈 때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기고 또 삼키기 어려운 음식 반드시 작게 잘라서 꼭꼭 씹어서 넘기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요, 곰 출몰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네. 소식도 좀 들려주세요. 매년 어, 7명 이상이 이 곰 때문에 사망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곰에 의한 피해가
176건에 이르렀고 사상자는 196명, 그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4년 사망자 수는 3명이었는데 굉장히 늘어난 거죠. 2025년 일본에서는 유난히 곰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던 곳은 홋카이도 지역입니다. 이 네. 홋카이도에는 불곰이 살고 그 외 지역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는 불곰이 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데 이 불곰은 몸 길이가 2m 내지 3m 정도로 덩치가 굉장히 크고 공격성이 높은 데 반해서 이 반달가슴곰은 몸 길이가 1.5m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온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곰에 관한 지식이 2025년에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신세대 곰이 탄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설득력을 얻는 건 먹이 부족 또는 촌락 공동화 현상이 네. 곰 출몰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먹이 부족과 촌락 공동화 현상이 곰 출몰을 부추겼다. 이거는 어떤 맥락일까요? 일본의 반달가슴곰이 주요 먹이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본 너도 밤나무가 한 5년, 7년 이런 주기로 해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풍년이 들다가 5년 지나고 7년 지나면 흉작이 드는 이런 걸 해거리라고 하는데 올해가 이 주기에 걸려서 곰이 먹이 부족에 시달리다가 민가로 내려오게 됐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물참나무, 졸참나무 이런 참나무류가 일본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는 이 나무병 때문에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도 곰이 먹이를 찾아서 민가로 내려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림이 많은데요. 전 국토의 66% 정도가 산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마을 인근의 산은 마을산이라고 부르면서 수채 만들기 위한 참나무 숲으로 조성해서 가꾸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고령화와 지역 소멸을 겪으면서 이 마을산이 방치되고 참나무가 쇠퇴하면서 빼곡한 삼림으로 변모를 한 거죠. 예전에는 이 마을산이 짐승의 영역인 깊은 산과 마을을 분리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산이 너무나 울창해져서 완충지대 없이 짐승이 민가로 그대로 내려오게 됐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와 지역 소멸 때문이 그 원인이다.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요, 겨울마다 노인들의 욕조 사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 네. 일본에는 떡을 먹다가 숨지는 것만큼이나 목욕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일본 정부가 매년 겨울마다 목욕 사망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입니다. 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되거나 의식을 잃고 욕조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인데요. 2024년에는 7,776명이 이 유형으로 숨졌고 이 중에 65세 이상이 7,363명, 95%를 차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실내와 욕실과의 온도차로 인한 급격한 혈압 변화, 뜨거운 욕조 안에 오래 머물면서 발생하는 체온 상승 이런 것들이 의식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은 집집마다 집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통목욕을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 일본의 주택은 고온 다습한 여름의 더위를 막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단열에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욕조와 실내의 기온차가 크게 되는데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급격한 변화에 취약한 노인들의 욕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욕조에 몸을 담그는 문화가 없고 그리고 주택도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느라 단열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욕조 사망은 우리나라에선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추운 집에서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한다든지 한겨울에 노천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근다든지 이럴 때는 일본 사례를 참조할 만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욕실 안팎의 온도차를 줄이고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동거자가
욕조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의식을 확인하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우리도 참고하면 좋을 일본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이동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요 늘 탈 것, 자동차를 먼저 떠올렸죠. 그런데 요즘 모빌리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바퀴보다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고요. 엔진보다 AI가 먼저 판단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CES 개막도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가 만든 새로운 이동 질서, AI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겸임 교수님,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내용 모빌리티입니다. 네. 이 모빌리티 하면은 자동차부터 저희가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포괄적이고 또 다양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10년 후에도 우리가 차를 소유할까요? 10년 뒤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용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요즘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글쎄요라는 답을 할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요. 차를 사지 않아요. 네, 예, 저도 소카라든지 이런 차들을 그냥 빌려서 이용을 하지 내가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라는 의미에서 모빌리티라는 단어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좀 많이 우리한테 들어왔냐? 2010년에 우버가 등장하면서예요. 아, 우버가 2010년에 등장을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13년부터 14년에 걸쳐가지고 MaaS,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빌려서 쓰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선언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별한 배경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던 거를 갑자기 용어를 바꾼 거잖아요. 네. 모빌리티라고. 이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 산업이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용어가 등장한 게 위기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차피 이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본인들을 AI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동차 회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 자동차하고 관계가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MZ세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고 산업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등장한 단어가 모빌리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자동차를 파는 회사들이 우리는 자동차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옛날 회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회사라고 해가지고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 수단의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산업 영역을 더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좀 더 포괄적인 맞아요. 그 범위로 다루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용어 같기도 해요. 사실은 뭔가 우리 회사를 더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용어 같기도 한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10년 뒤에 네. 저희가 자동차를 탈지 또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지 그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대표님.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자동차 회사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차를 못 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모빌리티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이동 수단으로만 봐야 될지 그 정확한 의미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동성 아니면 이동 능력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나를 날라주는 거.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자동차였어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자동차는 내가 소유해야 된다. 예, 이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그냥 자동차 제조업을 의미하는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GM이나 포드나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가 일단 차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보쉬나 덴소나 컨티넨탈 같은 부품 공급 업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구매를 하고 나면 우리는 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이거를 갖다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맡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에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우버가 등장한 게 또 스마트폰이 좀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또 맞아요. 우버를 모든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버와 연결을 해가지고 차를 열고 이걸 등록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유 경제라는 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면서 내가 뭔가를 갖지 말고 남과 같이 나눠서 쓰자.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개념들이 잡힌 거죠. 네. 아까 그 MAS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사실 무슨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 수단도 서비스로 이용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MAAS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걸 거의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2020년대에 네. 이제 이 모빌리티라는 그 개념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자리 잡게 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빌려 쓴다 요 정도까지의 개념에서 이제는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기술이나 서비스나 인프라 이 전체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아마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적 의미의 모빌리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전동화, 자율주행, 연결성, 공유 이 4가지인데요. 전동화라는 거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네. 이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자율주행은 인간이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 자, 연결성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모바일 기기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차량이 인터넷에 항상 연결돼 있어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라는 거는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가지고 쓰는 공유경제 시대로 왔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한다. 맞습니다. 이 뜻이죠. 이 4가지를 줄여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순서를 바꾸면 에이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케이스, 에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4가지 축에 의해서 어차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4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킨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AI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이 4가지에 다 관여를 했다 맞아요.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AI 기술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됐는데요, 대표님. 이 모빌리티 산업 분야야말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그리고 이게 되게 돈이 되는 사례일 수도 있을 돈이 것 같아요. 되는 사례요? 네, 쫑긋하고 좋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모티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한 달, 2달 전에 이제 곧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회사냐면 트럭 운전자들의 운행 기록을 디지털로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운행 기록을요. 그렇죠. 트럭 운전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장거리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있을 거잖아요. 네네.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갔고 주유를 얼마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기로 기록을 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자. 사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기록을 디지털로 하는 거는 네네. 예전부터 이용되어 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기록을 계속 쌓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갑자기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네. 분석을 해서 성장을 맞아요.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데이터를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운전자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트럭 안에다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트럭 운전자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보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안전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됐죠. 네. 예, 그 다음에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주유를 하는데 어떻게 연료를 어디에서 주유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주유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해요. 이거를 회사 이름을 따라서 모티브 카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전자가 주유하고 딱 운전에 필요한 것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예요.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급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 회사의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회사가 12만 개. 그래요? 그 정도나 돼요? 그리고 차량 수로 하면 100만 대가 넘어요. 오. 그래서 매출이 지금 1년에 나오는 매출이 7,500억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기업 가치를 따졌는데 3조가 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작은 규모로 했다가 네.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킨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성장을 했군요. 이게 단순한 차량 솔루션을 넘어서서 네.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런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실체 없이 그냥 기술만 강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가입해가지고 그냥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까 한 12만 개 정도 네, 하셨죠. 그리고 매출도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튼튼한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안전사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카메라를 달고 그 좀 피곤해하는 기사님들을 좀 분석을 하는 거, 네. 그게 어떻게 그 사고 예방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웬만한 차에 좀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카메라가 제 눈동자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눈을 갖다가 감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경고음을 삐 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부르르 떨어가지고 잠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전자 자체가 실수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비전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하려고 하면 그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방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AI 자체, 기술 자체가 모빌리티 산업을 바꾸는 5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안전사고의 재정의예요. 어떻게 정의를 또 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동차는 안전을 어떻게 정했냐? 사고가 나면 대응을 하겠다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대응을 보호해 하는 주는 거네요. 거죠. 네. 에어백도 그렇고 크럼플 존이라 그래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이라든지 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로 정의를 하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방지 그런 정확해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고가 안 나게 하겠다. 예방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을 다 관찰을 하고 차 자체가 부닥침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로 가는 겁니다. 와. 이게 첫 번째 기술이고요. 이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료가 싸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겠죠. 사고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사고가 보험을 안 많이 나는데. 받아?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도 사고율이 적은 사람한테는 50% 감면 뭐 이런 식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괜찮네요. 네, 좋아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의 탈숙련화예요. 운전의 탈숙련화. 기술에서 이제 모니터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운전이라는 것 자체를 기술이라고 봤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운전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등장을 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운전의 기술이 아니라 이 사람이 관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모니터링을 잘하는 이 능력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심지어 없어도 네. 내가 운전을 하는 뭐 트럭 운전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10년 안에 큰 변화가 또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트럭 운전이나 이런 쪽은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일종이나 아니면 특수차를 갖다가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만 뽑아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없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처럼 운전에 능숙하지 못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그 좀 이동할 때 불편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이동의 불편이 좀 네. 없어지겠네요. 운전 잘 못하세요? 저는 운전에 아직 무서워요, 대표님. 무서워요. 이제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기술이 잘 보호를 해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효율의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낭비를 제거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AI로 데이터를 막 분석하다 보면 모든 걸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일단 정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언제 내가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지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거를 언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를 기계가 다 알려줘요 이제. 와. 예, 그리고 경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짜주는데 그냥 단순히 이쪽으로 가면 좋아요가 아니라 날씨가 힘들 때는 대관령이나 미시령 고개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가 해주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모티브 테크놀로지는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를 딱 분석을 해서 2주 뒤에는 그걸 갈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네. 와, 정말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AI가 모빌리티 산업에 미치는 그 5가지 핵심 변화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번째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의 자산화예요. 그러니까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차를 사가지고 내가 이제 운행을 시작해요. 그러면 차는 감가가 되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기름은 계속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쌓이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쌓여요. 돈은 들어가지만 데이터가 쌓인다. 어떤 도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운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피해갔고 이런 거 자체가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학습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심지어는 이 데이터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제 데이터를 쌓아서 외부로 판매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개인이 파는 건 어려우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자동차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팔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운전자들과 쉐어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좀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 자산을 가진 기업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갖다가 600만 대 정도가 지금 팔렸거든요. 전 네. 세계에. 그래서 600만 대의 데이터가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때 사고가 나는지 이 기록이 다 있을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새로운 자율주행차를 딱 만들어요. 그럼 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테슬라가 훈련을 다 시켜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 차주들 그 네. FSD라고 예. 해서 그걸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있더라고요. 우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와 그다음에 차량 간의 센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해내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방향이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 그래서 기술 거기서 쌓인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테슬라의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그 AI가 모빌리티에 미치는 5가지 핵심 변화 그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뭐냐면 도시 설계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서울 강남구 전체의 면적의 35%가 도로나 주차장이에요. 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일어나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차는 계속 돌아다니지 서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주차 공간으로 지금 쓰던 그 공간을 뭘 할까요? 네, 공원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금 차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근데 차가 완벽하게 자율주행으로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요? 네, 도로의 면적 자체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차를 안 하고 이제 도로에 그 차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네. 도로가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차가 완벽하게 코너링도 하고 네.
그다음에 속도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다 기계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와, 사람이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코너도 좀 넓게 돌고 이래가지고 도로를 넓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차를 소유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더 진화가 되면 네. 공원이 늘고 또 도심에서의 삶의 질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변화 저는 사실 반가운데요. 네. 저는 이렇게 운전을 잘 하지 못하니까 네.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응원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네, 제가 처음 질문이 10년 뒤에 사람들이 차를 소유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마 답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술이 올해 얼마나 또 진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그 CES 있잖아요. 대표님도 이번에 참석을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기업 또 기술도 미리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목할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가 2년마다 나가거든요. 네. 매년 나가진 않고 경년으로 나가는데 올해 이제 나옵니다. 현대차가 아주 크게 잘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SDV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기술을 많이 선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블랙베리 아시죠? 알죠. 옛날에, 옛날에 휴대폰.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차량용 보안 OS 솔루션 회사로 탈바꿈했어요. 그래요? 이제 휴대폰은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런스라 그래가지고 차량의 음성 인식하는 1위 회사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와. 차량 안에서 우리가 음성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한 70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번에 또 출품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퀄컴 아시죠? 알죠. 통신 쪽에서 모바일 반도체 글로벌 1위 회사가 네. 인포테인먼트 차량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전부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 회사로 또 탈바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정보들을 들고 오실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맞아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하세요? 네, 내일 출발해서 다음 주가 CS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녀오시면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그곳에서 혹시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CS에서요. 네. CS는 처음에는 가전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참 양대 산맥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게임. 집에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쪽도 많이 되고 로봇, 피지컬 AI라 그래서 로봇 그리고 거기에 가면 스타트업만 따로 전시관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재밌는 스타트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루 종일 돌아도 시간이 그냥 없을 정도로 그런 재밌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렇군요. 매년 CES 가셔서 한번 보시면 새로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하루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일주일 내내 구경을 합니다. 다녀오시면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데이터 회답 시간에는요. AI가 만든 새로운 이동 질서, AI 모빌리티와 CES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고려대 겸임 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매생이였습니다. 1177님, 매생이국 생각 없이 먹으면 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153님, 정은혜 아나운서님, 제작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유익하고 행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정답 매생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230님, 정답 매생입니다.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9982님, 살아계셨다면 100세가 넘으셨을 우리 아버지가 제일로 좋아하시던
먹던 매생입니다. 아궁이에 불 지피고 솥단지에 뚜껑에 덜어 먹기도 했었죠. 올겨울 자주 매생이 떡국도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